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김현빈이고요. 자, 오늘 화학 반응의 세계 세 번째 테마입니다. 중화 적정 곡선. 일단 대단원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산염기 평형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소단원의 어떤 흐름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산과 염기의 어떤 반응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산, 어떤 물질을 염기라고 하는지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라우리, 루이스 산염기 정의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두 번째, 통합과학이나 일반 선택 화학에서는 강산과 약산이라고 하면 잘 쪼개지는 애, 안 쪼개지는 애, 요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디테일하게 그러한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안에서 이온화가 얼마나 되는지 알파 값, 그리고 산으로서의 능력 Ka, 염기로서의 능력 Kb 값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세 번째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과 염기 정의까지 했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센지, 그것들에 따라서 이 인마들이 반응을 할 때 이 양적 관계를 논할 거고, 그런 실험을 중화적정이라고 하죠. 중화적정 곡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경우의 수가 4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산에다가 염기를 넣을 수도 있고 염기에다가 산을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세트 관계를 보면 강산에 강염기를 넣어서 반응을 시킬 수도 있고요. 강산에 약염기를 넣어서 적정을 칠 수도 있고, 약산에 강염기를 넣어서 적정을 칠 수도 있고, 약산에 약염기를 넣어서 적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4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강한 애랑 약한 애를 썼을 때 어떤 적정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걸 그래프화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얘기 좀 할 겁니다. 근데 뒤에 다 배우게 되겠지만 약산과 약염기의 중화 적정은요, 그래프상의 변곡점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 중화 반응 과정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다루지 않게 되고요. 디테일하게 요 3가지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의미가 되는 2분의 1 중화점 이런 데서 어떤 pH나 pOH를 계산하는 과정, 이거 좀 다루게 된다. 제가 이제 정규 수업 중에, 잠시만요. 네, 제가 정규 수업 중에 이미 진도를 나갔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좀 기존 교과 과정에는 없었던 내용이라서 많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흐름을 잘 따라와 보세요.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건 농도를 모르는 미지의 산이나 염기를 정확하게 농도를 아는 표준 염기나 산에 용액과 반응을 시켜 중화 반응을 통해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이다.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인 중화점, 완결점, 당량점 이런 얘기 쓸 거고요. 지시약이나 pH의 변화를 통해 액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 때 산염기 지시약 4개 정도 배웁니다.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리트머스 종이, BTB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걔네들이 단순히 산과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변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 변색 범위의 pH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pH가 7이다. 액성이 중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오개념을 좀 깨부셔야 됩니다. 중화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성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화점에서도 액성이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애랑 약한 애를 어떤 애를 썼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애를 썼을 때 중화점에서의 액성이 뭐가 될지, 그리고 그 액성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시약의 종류가 뭐가 있을지, 정말 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중성에서 다시 중화점에서 반드시 중성이 될 이유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중화 반응,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산의 양이온, 산의 알자이온, 산의 수소이온 다 같은 말이죠. 염기의 음이온, 염기 알자이온, 염기의 수산화이온 OH-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반응을 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으로서 염을 생성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중화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반응식을 봤을 때요, 산과 염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강산과 강염기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염산이 강산이라는, 수산화 나트륨이 강염기라고 하는 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강한 애들끼리 반응을 시켰으니까
이 중화적정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고 중화점에서의 pH는 7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은 대표적인 강강 클래스이다.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알자이온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중화점, 산의 H와 염기의 OH가 같아서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알자이온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산의 뭐랑 음이온과 염기의 뭐 양이온이라고 하는 구경꾼만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관점에서요, 산이 이온화돼서 헬이 되는 그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HA가 물과 반응해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자기 자신은 A-가 될 거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산과 염기의 해리 반응은 100% 가역 반응으로서 역반응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중화점이라고 하면 일단 HA는 모두 사라진 겁니다. 다 이온화가 돼서 H를 내놓고 그 H마저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산의 음이온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 반응식에서 정반응에서의 산은 역반응에서의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반응에서 H를 줬다면 A- 산의 음이온은 짝염기로서 H를 받는 반응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수용액 내에는 산의 음이온이라고 하는 짝염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염기의 양이온인 짝산도 공존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다. 강산이라고 하는 건 이 산이 H를 굉장히 잘 내놓으니까 평형의 위치가 생성물 쪽에, 그래서 역반응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애라는 거죠. 자, 정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강산이라는 건 그 짝염기가 H를 받아먹는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다. 염기로서의 능력이 없다. 물과 가수분해를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만약 이 HA가 약산이라면 정반응을 잘 해 못해? 못해. 잘 안 내보낸다는 거야. 그럼 평형의 위치가 반응물 쪽에 찍혀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건 정반응이 잘 가지 않는 약산의 경우에는 역반응은 잘 간다는 거고, 바꿔서 얘기하면 약산의 짝염기는 정말 물한테 H+를 받는 그러한 염기로서의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라서 물한테 뜯어먹질 못해요. 약염기의 짝산은 이거 헷갈려. 강염기의 짝산은 약산이라서 강한 놈의 짝은 약한 애라서 물이랑 반응을 못해. 근데 만약에 약산이나 약염기를 사용했다면 그것의 짝염기나 짝산은요, 물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애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화점이라고 하면 H랑 OH는 모두 사라진 게 맞지만 산의 짝염기와 염기의 짝산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들과 물의 어떤 산염기의 세기를 비교해서요, 가수분해가 가능하다. 물한테 정말 H를 뜯어 먹을 수도 있고 물한테 정말 H를 주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량으로 넣어준 산의 H랑 염기의 OH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만든 염의 가수 분해를 통해서 액성이 중성이 아니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중화점에는 분명히 염기랑 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중성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산과 염기의 가수를 각각 n과 n'. 예를 들어 1 가면 n이 1인 거고요. 2 가면 n이 2인 거고, 뭐 그런 거죠. 농도와 부피를 m과 v라고 하면 농도는 기본적으로 뭐분의 뭐니까? 부피분의 몰수니까. 농도와 부피를 곱해주면 몰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산의 농도와 산의 부피니까요, 내가 넣어준 산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100% 이온화됨을 가정하면 산이 내놓은 H도 N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1몰 농도 염산이 50ml 있어. 그럼 우리가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5. HCl을 5mm몰 넣어준 겁니다. 얘가 모두 이온화되는 강산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1로 떨어지니까 수용의 가능은 5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론 얘가 만약 이가의 황산 같은 경우라면 2배를 내놓을 거니까 10mm몰, 5mm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수가 2 또는 3인 경우에는 곱해주면 된다. 어쨌든 우리가 중화점에서의 양적 관계를 논한다는 건 산의 H수, 염기의 OH수가 같은 지점, 이거를 중화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심화 내용. 제가 보통 이런 거는 다 넘어갔었는데 이번 강에서는 하나하나 다 읽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약산인 아세트산.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돼. 염산, 황산, 질산만 강산입니다. 아세트산, 폼산, 탄산, 인산 다 약산이에요. 약산인 아세트산은 수용액에서 일부만 이온화하므로 H의 몰수가 적다. 그러나 아세트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아세트산은 계속 이온화하므로 결과적으로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아세트산의 초기 몰수만큼 H를 생성한다. 얘들아, 졸라 중요한 문장이야. 별표 한 100개 박아줘. 자, 이게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랑도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약산이래요. 그래서 내가 농도 곱하기 부피로부터 구한 몰수를 한번 써보면 예를 들어 10mm몰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아세트산의 물에 10mm몰 녹인 겁니다. 그럼 얘는 이론적으로 H를 내놓으면서 CH3CO-와 하이드로늄 이온을 이렇게 생성하고요. 가역 반응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얘의 pH를 계산하는 과정 생각해보면 X개 빠지고 뭐 X개 나온다라고 했을 때 10-X는 그냥 10으로 퉁. 왜냐면 10에 비해 X는 굉장히 작은 약산이니까 안 쪼개지니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NaOH를 5개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몰수야. 근데 얘는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세트산을 10개 녹였어. 근데 거의 안 쪼개지니까 얘는 10개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은 분명히 극미량이긴 하지만 녹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아요. 여기다가 내가 NaOH를 5개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NaOH는 강염기니까 100% 이온화가 돼서 NA도 5개, OH도 5개입니다. OH가 5개 들어오는 거예요. X는 0.00001이야. 그럼 이 5개가 들어가서 아세트산을 뜯어먹냐? 그건 아닙니다. 이 H 플러스랑 분명히 반응을 할 거예요. OH가. 내가 이 X가 굉장히 작으니까 0.01 정도라고 해볼게. 그럼 NaOH에 OH는 5개가 있으니까 0.01만큼 반응하면요. H가 0개, OH가 0.49개 이런 식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이 반응식 보면 순간적으로 H가 소모되면서 평형이 깨져버리잖아. 이때 생성물이 줄어들면 생성물을 늘리는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정반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세트산이 극미량이지만 다시 한번 이온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이 또 늘어나겠죠. 0.01 늘어났다 쳐봐. 그럼 그게 또 존재하던 OH랑 반응을 하는 거거든. 얘가 0.01이 또 됐어. 그럼 이게 또 사라지면서 얘가 0.48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OH가 계속 남아서요. 이 아세트산의 어떤 평형을 깨므로써 정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결론만 놓고 보면 OH 5개가 다 사라질 때까지 아세트산은 사라졌네? 내놓고 생성물이 없어졌네? 내놓고 K값이 계속 깨지네? QK가 달라지네? 계속 내놓는다는 거야. 그럼 얘 몇 개까지 쪼개질까? 5개까지 쪼개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OH가 5개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5개가 남을 거고 5개가 남습니다. 대신 H는 5개가 나왔지만 OH 5개랑 모두 반응했으니까 수용액 안에는 Na 플러스 5개, 아세트산 5개, 아세트산 이온 5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 뜻이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약산인 아세트산은 수용액에서 일부만 이온화되므로 H의 몰수가 굉장히 적다. 그러나 아세트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아세트산은 평형이 깨져서 계속 정반응을 보내면서 이온화하므로
결과적으로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아세트산의 초기 몰수만큼 내가 10개를 넣었으면 중화점이면 OH를 10개 넣은 겁니다.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세트산의 Ka 값은 굉장히 작지만 이런 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좋아요. 아세트산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면 나 반응이 일어나므로 반응 가에서 생성물인 H가 제거된다. 따라서 평형이동의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반응 가에서 H가 생성되는 정반응 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고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얘네가 모두 소모가 된다. 이렇게 약산을 강염기로 중화적정하는 경우에는 또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하는 경우에는 약산이나 약염기의 이온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있었던 게 거의 안 쪼개지는데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모두 이온화됨을 가정해도 된다. 어차피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다 쪼갤 거니까. 이해되셨죠? 즉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고려할 때요. 약산이나 약염기를 써도 어차피 강한 애나 강한 애가 강산과 강염기가 다 뜯어낼 거니까 초기 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굳이 Ka 값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중화 적정.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중화 적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산이나 염기 표준 용액을 뷰렛에 넣고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걸 뷰렛에 넣고 모르는 걸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준다. 부피 플라스크가 아니라 삼각 플라스크를 씁니다. 우리가 이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 때는 부피 플라스크를 쓰지만요. 내가 어차피 농도를 모르는 미지의 산을 넣을 때요. 피펫이라고 하는 부피가 정확한 애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염기를 떨어뜨려서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긴 할 건데 그것은 뷰렛의 눈금 차이로부터 내가 첨가한 NaOH가 몇인지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까지 맞춘다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중화 적정에서 중화점의 확인. 지시약 별표치고 외우셔야 됩니다. 추론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름이 뭘까? 추론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잖아. 메틸 오렌지의 변색 범위는 산성이거든.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화점 근처에서 pH가 급격히 변한다. 이 중화점에서의 pH는요. 급격히 변하는 구간의 pH 중간값으로 읽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시약을 이용해서 중화점을 알아낼 수 있는데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pH 범위를 변색 범위라고 하며 중화점의 pH가 변색 범위 구간에 들어오도록 적절한 지시약을 선택해야 된다. 예를 들어 뒤에서 외우게 됩니다.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면요. 둘 다 강한 놈들이고 중화점에서 강산의 짝염기, 강염기의 짝산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모두 약하다라고 했죠. 강한 것의 짝은 약한 애. 그래서 물과의 가수분해, 물과의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액성이 중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이죠. 그러면 중화점에서의 pH가 7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 그 정도의 변색 범위를 갖는 이럴 때는 BTB를 사용해 줘야 되는구나.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세트산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한다. 이렇게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는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죠. 강염기의 짝산은 약산입니다. 그래서 중화점이기 때문에 약산이 가지던 H와 강염기가 가지던 OH는 모두 소진이 된 거고요. 구경꾼 이온들만 존재합니다. 근데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니까 정말 물과 반응해서 염기로 행동을 해요. 강염기의 짝산은 약산이니까 산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물과 반응을 한다. 그거를 가수분해라고 하거든. 이 강염기가 가수분해를 통해 정말 염기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중화점에서의 pH가 7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겠죠. 약산과 강염기를 사용하면 약산의 짝염기인 강염기가 물과 반응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무슨 반응?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고 염기가 작동을 하는 거니까 7보다 큰 거죠. 두 번째 설명은 이런 게 됩니다. 약산과 강염기가 있으면요. 중화점에서 강한 애가 끄집어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거는 산도 강하고 염기도 강하니까 중간값이 7이 돼.
근데 밑에 거는 산은 약한데 염기가 강하니까 염기가 pH를 끄집어 올린다. 7보다 뭐하다? 크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7보다 큰 곳에서 중화점이 만들어지니까 그러한 변색 범위를 갖는 페놀프탈레인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적절한 지시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지시약들의 변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은 산과 염기의 적정 과정에서 중화점의 pH가 7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어떤 지시약을 사용해야 되고 그때의 색 변화가 무슨 색으로 나타나는지 여기까지 딱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약염기를 이번에는 강산으로 적정해 볼게요. 아직 정량적인 계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내용만 보시면 돼요. 중화점에 도달했다는 건 약염기의 OH는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계속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강산의 H가 그런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약염기의 OH와 산의 H가 만나서 모두 반응을 했다. 그럼 그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약염기의 짝산인 강산이 존재할 거고요. 강산의 짝염기인 약염기가 존재할 겁니다. 실제 이것들이 물과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한 놈의 짝은 약하고요. 물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무슨 반응을 못해? 가수분해 반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이니까 얘는 물과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물이랑 반응해서 뭐가? 산이 작동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염이 존재하는데 이 염이 산성 물질인 거야. 그래서 물한테 정말 H를 주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는 건 중화점에서의 pH가 7보다 작은 산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변색 범위가 7보다 작은 메틸오렌지나 메틸레드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약을 이용해 줘야 된다. 요 정도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pH 미터기 측정기 나와 있고요. 중화적정에서 삼각 플라스크 속 혼합 용액에 pH 미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요거를 뚝 찍어 보면 pH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중화점 근처에서는 pH가 급격하게 변한다. 뭐 지금 pH 미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실제 실험에선 하기도 하는구나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부터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화적정 곡선. 적정에서 지시약을 사용하지 않고 혼합용액의 pH 변화를 관찰하여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pH 미터기로 보겠다는 거죠. 뭐 앞에서 했던 산염기 지시약 변색 범위에 맞춰서 써줘도 되는 거고, 이때 중화점의 pH는 적정에서 사용하는 염과 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강산의 강염기냐 강산의 약염기냐 이런 거에 따라 중화점의 pH가 달라진다. 좋습니다. 산 또는 염기의 중화적정에서 넣어주는 염기 또는 산, 표준 용액의 부피에 따른 pH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적정 곡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요. 강한 애에다가 강한 애를 넣거나 다시 일반적으로 산에다가 염기를 많이 넣거든요. 그거는 곡선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분류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곡선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강산을 강염기로 중화 적정할 때, 자, 적정 곡선을 직접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산을 염기로 적정할 거니까 첨가한 염기의 부피에 따른 Y축은 pH나 pOH 둘 다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pH로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그 다음, 산에다가 염기를 넣을 거니까 초기 조건의 산의 pH는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근데 얘가 염기를 막 부어주면 점점 액성이 뭐가 돼서? 중성이 돼서 거기서부터 염기를 더 넣으면 더 염기가 될 거거든. 그러면 초기의 pH는 내가 준비한 산의 pH와 동일하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염기를 계속 부어주는 거니까 마치 순수한 물에 소금을 계속 다시 소금물을 넣다 보면 처음에는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겠지만 나중에 이 농도는요, 내가 첨가한 소금물의 농도에 점근점근 근사하면서 같아질 거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계속 넣어주다 보면 내가 넣어줬던 그 염기의 pH를 향해서 점근점근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곡선이 중화점까지 pH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간다. 이게 아닙니다. 중화점까지요, pH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화점에서 pH가 급격히 변하게 되고요. 이 뒤로 염기를 더 넣으면 처음에는 pH가 확 변했다가 나중에는 완만하게 변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된다.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얘기할게요. 사실 이게 같은 논리긴 한데 지금 봐봐. 염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pH 변화라고 하는 이 기울기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처음에 H가 100개 있었어. 거기다가 OH를 일정하게 넣어주는 거니까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한다고 해볼게요. 처음에 OH가 하나 들어오면요. H랑 OH가 반응해서 99개가 돼요. 분명한 건 H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pH는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산성이 점점 작아지니까 pH는 커지게 될 거예요. 이때 부피 변화를 무시한다라고 치면 농도가 100개에서 99개가 되니까 100분의 99개가 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pH 변화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H를 계속 깎아먹다 보면 2개가 남았다고 쳐봐. 여기다가 일정한 양의 OH를 하나 똑같이 넣었어. X축의 변화를 같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얘는 H랑 OH가 만나서 이번에 하나가 남는데 이 변화를 보면요. 똑같은 한 개가 변했지만 2분의 1, 갑자기 절반이 된 거야. 여기서는 0.99배, 여기서는 0.5배가 돼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같은 개수가 변하기는 하지만 농도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배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pH가 커지긴 커지는데 나중에는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pH의 변화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커지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거든. 초기에 pH가 급격히 변했다가 나중에는 완만하게 변하는 이유. 중화점에는 H와 OH가 다 사라져서 0개였어. 거기다가 OH 하나를 넣어주고 2개를 넣어주면 초반에는 폭발적으로 pH가 증가합니다. 근데 나중에 OH 99개가 됐어. 거기다가 하나를 넣어봐야 99분의 100배니까 부피 변화 무시할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변화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가 여기라고. 이 중화점의 pH가 몇이냐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급격히 변하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얘와 얘의 중간값의 pH를 중화점에서의 pH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값이 몇일까? 중화점이니까 7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강한 애랑 강한 애를 썼으니까 강염기의 다시 강산의 짝염기와 강염기의 fucking 짝산은 약한 새끼들이니까 물과의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은 말 가수분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산과 염기로 작동하는 애가 없습니다. 오로지 중성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강에 강을 쓰면 중화점에서의 pH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봤었습니다. pH 7에서의 변색 범위를 갖는 지시약을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게 뭐였어? BTB였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중화적정 곡선을 보면 강산에 강염기를 넣어서 중화점에서의 pH가 7이고 BTB를 사용해야 되겠다. 색변화가 노초파니까 초록색으로 변하겠구나. 이런 얘기까지 연결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에 강인 건 알겠는데요. 산에 염긴 건 어떻게 알죠? 처음 스타트가 pH 작잖아. 산성을 나중에 pH가 큰 애가 되는 거니까 염기로 적정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5도씨 0.1몰롱도 염산 50ml를 0.1짜리 NaOH로 적정을 할 때 pH의 변화. 우리가 이 중화적정 곡선에서 pH를 계산할 일이 많은데요. 자주 다루는 건 정확하게 중화점에서의 pH가 몇이냐, 그리고 반당량점, 절반 중화점에서의 pH가 몇일까,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왜 하필 중간 지점인가요? 라고 하면 거기서 어떤 특수한 물리량과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중화적정 곡선에서의 뭐를 계산한다고? pH. 선생님, pOH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닥치시고. pH 구한다면 14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화점에서의 pH 구할 겁니다. 거기까지.
근데 중화점뿐만 아니라 뭐도 구해준다고? 반중화점, 절반 중화점, 반당량점도 구한다. 왜? 몰라. 그냥 거기가 특수한가 봐. 자, 0.1몰 농도 염산 50ml면요.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염산이 5개, 5mm몰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0.1짜리 NaOH를 25ml 넣는다라고 치면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2.5개가 들어가는 거죠. 하물며 둘 중 하나가 약하네라고 하더라도 이 개수는 그 자체로 H와 OH로 모두 이온화됨을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 왜냐하면 약하네의 적정은 다루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했죠. 애매해서. 그렇다는 건 둘 중 하나는 최소한 강한 새끼고 약한 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모두 뽑아낼 거니까. 그래서 모두 이온화됨을 생각하고 H랑 OH의 개수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당량점이라고 하면요. H 5개랑 OH 2.5개가 반응을 하니까 H가 2.5mm몰 남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의 pH를 구해라.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의 농도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를 계산해주면 될 건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죠. 물론 몰 퍼 리터 단위로 쓰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밀리리터 퍼 다시 미리몰 퍼 밀리리터도 가능합니다. 밀리밀리 숫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얘들아,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5,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2.5, 단위는 미리몰이지. 5개랑 2.5개니까 반응하면 H가 2.5 미리몰 남겠네. 여기에 50ml에 25ml를 넣었으니까 전체 부피 몇이 돼? 75ml가 된다. 근데 밀리는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숫자니까 밀리밀리 약분을 해주고 나면요. 30분의 1 몰농도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H의 농도가 나왔으니까 pH 자리에 대입해주면 따라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30의 마이너스 1승 정도가 될 거고요. 그거 계산한 게 약 1.5 정도가 된다. 이거는 출제자가 줄 겁니다. 로그 3이 몇인지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가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초기 조건의 pH는 몇이었어? 강산이니까 모두 이온화돼서 1이었습니다. 근데 중화점의 절반까지 중화점에서의 pH가 7이면요. 1에서 7이 됐다. 그럼 중간값은 4 정도? 반중화점이면 4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절반까지 왔는데 1.5까지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1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화점의 pH가 7이면 절반이면 야 4 정도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화점까지 왔지만 절반까지 왔지만 다시 X축이 지금 부피라는 거 아시겠죠? 반중화점을 여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까지 왔지만 여전히 pH는 1 부근에서 놀고 있구나. 아, 별로 안 커지네 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 실제 중화점에서는 50ml를 넣었을 때 H 5개, OH 5개 다 사라집니다. 그럼 수용액에 H는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극미량은 있습니다.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의한. 근데 물의 자동이온화가 일어나면 H와 OH의 농도가 같아지고 그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중화점에서의 pH는 7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만 써놓고 끊었다 갈게요. 자, 강산의 강염기로 반응을 시키고 있으니까 수용액 안에는 강산의 짝염기와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염기에 짝산이 공존을 해요. 근데 강한 것의 짝은 약한 애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은 물과의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걸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 가수분해 반응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용액 안에 H와 OH는 존재하긴 하는데 가수분해를 통해 생성된 별도의 H나 OH가 없고요. 얘네들은 분명히 KW,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H와 OH의 농도가 모두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찍히니까 강에 강을 넣어서 반응을 치는 경우에는 pH가 7로서 중화점에서는 그래프가 급격히 변하는 포인트가 찍힐 수밖에 없는데 이 둘의 중간값을 중화점에서의 pH라고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했고요. 그게 7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어서 보면 중화점 이후 NaOH를 51ml 넣었다. 중화점보다 조금 더 넣었을 때 이때 남아있는 OH의 양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산의 짝염기나 염기의 짝사는 가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쭉쭉 우리가 하던 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기존의 H나 OH가 모두 사라진, 그래서 중화 반응에 다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 의해 존재하던 극미량의 H나 OH만 있으니까 내가 이제 별도로 첨가한 OH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근사 관점에서 그 OH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 약산을 강염기로 강산을 약염기로, 약한 거랑 강한 거를 섞었을 때 중화 적정 곡선은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 바뀐다.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그래프 해석해 보면 얘는 초기 조건의 pH가 7보다 작으니까 산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pH가 훅 커지고 있으니까 염기가 들어갔다. 산에다가 염기를 넣었구나. 근데 앞에 그래프랑의 차이는 요거예요, 요거. pH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를 완충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약한 해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산 쪽에서 완충 구간이 나타난다는 건 약산을 사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누차 얘기하지만 약한 해랑 약한 해의 중화적정 곡선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약하면 강염기를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화점에서의 pH도 보면 그래프가 급격히 변하는 구간에서의 중간점이 중화점의 pH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약산의 강염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해가 끄집어 당긴다라고 하면 염기성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화점에서의 pH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엄밀히는 뭐 강한 해가 끌어당긴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약산의 짝염기인 강염기가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가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얘가 실제로 염기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중화점을 생각해 봤을 때 별도로 첨가한 H나 OH는 존재하지 않고요. 오로지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의한 H나 OH, 그리고 구경꾼 이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산의 짝염기인 강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강염기가 염기로서의 반응을 해서 OH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pH를 계산했을 때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강산을 약염기로 적정했을 때 하나가 강하면 하나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이 Y 절편이라 그러나요? 여기서 디테일한 차이도 나오는 게, 같은 농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강산일 때가 약산일 때보다 pH가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농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pH가 지금 얘는 거의 1 정도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1보다 커서 2점 몇 정도가 된다는 건 Ka 값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산이다, 강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뒤에도 강염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중화적정 곡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중화점에서의 pH가 7보다 작다는 거,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강한 애가 끄집어 당긴다라고 했을 때 7보다 작으면 산이 끄집어 당겼구나, 강산을 사용했구나, 약염기로 적정을 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을 하면 HA, 저 약산이 그 짝염기로 이온화되는 정도가 증가한다.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정반응이 쭉쭉 가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넣어준 강염기의 양이 처음 넣은 HA의 절반이 되면 반중화점, 반당량점 이런 표현을 씁니다. HA와 A-의 양이 거의 같아져서 저렇게 된다. 납득이 되실까요? 자, 내가 처음에 HA를 10mm몰 혹은 뭐 농도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10개를 넣어줬다. 그러면 단순히 이온화 반응만 고려했을 때요, 약산이니까 거의 쪼개지지 않아서 10개 그리고 0에 준하는 숫자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화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의 절반만큼 OH가 5개 들어갔다라고 하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평형이 이동하면서 얘가 5개, 얘 5개, 그럼 얘도 5개가 됐겠죠. 물론 중화 반응을 통해서 H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HA랑 A-가 절반씩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때 산에 이온화 상수 KA식을 떠올리면 HA분의 A랑 H의 농도, 요거는 앞에서 산을 세게 할 때 했던 거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반중하점이라고 하면 HA랑 A-가 구조적으로 같아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해를 사용했을 때의 반중하점에 도달하게 되면 KA 값과 H의 농도가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 중하점에서 만약 약산의 강염기를 이용해서 중하 적정을 했다면 여전히 반중하점이니까 액성은 산성이긴 할 겁니다. 근데 그때의 pH를 계산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굳이 뭐 마이너스 로그의 H의 농도, 강산의 강염기를 썼을 때는 양적 관계를 고려해서 H의 농도를 구하고 대입해주고, 그래서 아까는 뭐 마이너스 로그 30분의 1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절반 중하점에서는 KA가 곧 H의 농도가 되기 때문에 pKa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 염기를 산으로 적정할 때 중하적정 곡선, 얘도 마찬가지. 강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한다. 기본적으로 염기에 대해서는 pOH를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pH로부터 이렇게 정의를 해서 Y값을 좀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산에다가 염기를 넣든 염기에다 산을 넣든. 근데 스타트는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요. 뭐 거의 13, 뭐 12, 요 정도가 되겠죠. 강한 염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때 강산을 써준다라고 하더라도 OH의 변화는 초기에는 거의 없고요.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가다가 중하점에 도달하면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해되시죠? 그 뒤로는 H의 변화에 따라 초기에는 급격하게 나중에는 완만한 그래프 개형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완충 구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하점에서의 pH는 정확하게 줄반이 되면서 7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한다. 얘도 마찬가지. pH의 변화로부터 나타내면 약염기이기 때문에 강염기와 동일한 농도를 썼다라고 했을 때요. pH가 저것보다 살짝 작은, 다시 맞죠? 살짝 작은 곳에서 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거는 초기 농도에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이제 산을 넣어서 적정을 친다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완만히 감소하긴 하는데 약한 염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슨 구간이? 완충 구간이 살짝 나타나 줘야 돼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하점에서는 pH의 급격한 변화가 주어질 수밖에 없고 강한 산이 들어가서 초기에 pH를 확 깎아먹고 나중에는 완만하게 가면서 넣어준 산의 pH와 점근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pH가 7보다 큰 곳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염기를 썼다. 거기다가 산을 넣어 적정을 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완충 구간이 나타남에 따라 약한 염기를 썼구나. 그러면 약에 약을 쓰는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는 건 산은 강으로 들어갔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중하점에서의 pH는 어떻게 되냐? 급격히 변하는 구간에서의 중간 지점의 pH가 되긴 하는데 강한 애가 끄집어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강한 애가 산이기 때문에 산이 7보다 작게끔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하점에서의 pH는 7보다 작아서 산성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산에서의 변색 범위를 갖는 메틸오렌지, 메틸레드를 사용해서 지시약을 적절히 이용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여기까지가 중하점이다. V라고 표현을 해주면요. 여기를 반당량점 2분의 1 V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반중하점에서의 pH를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pKa라고 했었는데 엄밀히는 지금 약한 염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 지점에서의 pOH는 내가 사용한 약한 염기의 pKb 값과 같다 이렇게 떠올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산을 썼냐 약염기를 썼냐에 따라 산의 주체가 되는 염기의 주체가 되는 P값을 구할 수 있고 반당량점에서는 양적 관계를 고려해봐야 약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가 물과 반응을 해서 염기이기 때문에 H를 뜯어먹고 BH 플러스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약한 염기니까요. 처음에 10개가 있었으면 계속해서 거의 10개가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겠지만 반당량점이 되는 순간 얘랑 얘가 절반만큼 반응해서 최종적으로 얘랑 얘의 개수가 같아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KB 값은
B의 농도분의 BH 플러스와 OH의 농도 곱으로 정의되는데 얘네 둘이 같으니까 B랑 BH 플러스가 약분이 되면서 KB 값이 OH의 농도와 동일하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POH는 PK B 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중화적정 곡선 나타내기. 그래서 이제 강한 애와 약한 애를 구분하고 직접 곡선을 좀 그려줄 수 있으면 되고요. 혹시나 그래프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강한 애가 누구고 약한 애가 누군지. 물론 이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강한 애랑 강한 애를 뭐 어렵게 낼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어차피 중화점에서 7이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 화학이나 통합과학에서 다뤘던 H랑 OH의 개수만 단순히 비교하고 농도 구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항상 약한 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완충 구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중화점에서의 pH가 7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확인해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좀 가벼운 내용들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얘도 보면 이제 그래프 개형만 나와 있다라고 해도 뭐 그렇습니다. 약산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면 pH는 작게 찍힐 수가 있지만 왜냐면 우리가 약산의 pH를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KAC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테마 산염기 세기에서 했던 거니까 알고 있다는 전제로 가보겠습니다. 약산이라고 하더라도 KA 값이 작지만 C가 커지면요. pH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비정상적으로 이 초기 농도가 진한 막 100몰 농도 이런 건 없거든. 기껏해야 1몰 농도 요 정도? 자주 다루는 건 0.1?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KA가 작으면요. pH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꽤 끈 쪽에서 찍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중화적정 곡선이요. 염산에다가 NaOH를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강산에 강염기를 넣는 케이스네요. 그래서 중화점에서의 pH가 정확하게 7로 찍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강산에 강염기를 넣어서 적정하니까 초기 구간에서 완충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강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약염기로 적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pH는 마찬가지 약한 염기라고 하더라도 KB 값이 작은 거지 C가 크면 pH 자체는 굉장히 크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화점에서의 pH가 정확하게 7로 걸리고 있으니까 강염기를 이용해서 적정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좋아요. 나머지 탐구학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 따로 내서 별도로 문제풀이 시간에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화적정 곡선에 대한 내용, 반당량점까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염의 가수분해 파트에서 실제로 이 약산의 짝염기가 어떻게 강한 염기로서 물과 반응을 하는지,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이라고 했잖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얘기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